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태풍 바비가 엄청난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태풍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이면 수도권으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태풍 상황은 잠시 후에 지역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먼저 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나선 김부겸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막바지가 어제 돼서. 밤에 KBS 토론하는 걸 제가 좀 봤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든가요? 비대면으로 해보니까. 조금 뭐 어색하긴 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언택트 시대에 예. 일종의 이게 이제 일상화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정당사에서는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네. 당대표 후보자들 간의 토론을 언택트로 했다. 아무래도 이제 노트북을 가지고 줌이라는 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어색하죠. 예, 저처럼 얼굴이 큰 사람들한테는 아주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전당대회 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닐 상황이 안 되긴 합니다만 아무튼 올해 장마 피해 컸지요. 또 코로나 태풍까지 참 어렵게 갑니다. 예. 그러니 뭐 조금 참 답답하긴 하지만 예. 그렇다고 워낙 온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역병이라든가 또 수해 또 그런데도 오늘 태풍까지 예. 그래서 뭐 제가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떻게 달리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세 분 나오셨지만 지지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낙연 후보가 앞서 있는 상황에서 다른 후보들이 따라잡으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특히 우리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설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 사자후를 이렇게 토해내면서 좀 당심도 이렇게 좀 끌어오고 그랬어야 되는데 영 속이 좀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뭐 상한다기보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제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금년 이제 2월 달에 대구에서 예. 이 코로나 역병이 이렇게 주는 사회적인 위축을 제가 봤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뭐 다른 소리를 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다 8월 중순경부터 그 엄청난 폭우 피해 때문에 예. 더 이상 어떻게 뭐 해볼 도리가 없이 지금 그저 대의원 당원들의 어떤 그 뭐 전략적인 판단 거기에만 호소하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뭐 사실은 직접 만나지를 못하니까 예. 참 하는 방법에는 아주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네네. 이낙연 후보가 자가격리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좀 전당대회 일정을 연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선거운동도 좀 중단하고 그런 제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낙연 후보의 자가격리 기간이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낙연 후보가 당선이 되시더라도 현장에도 없는 예. 그런 이상한 전당대회가 되지 않냐. 그래서 조금 일정 기간은 조금 연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워낙 뭐 당은 지금 바로 또 정기국회 코앞이고 해서 일정의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당이 결정을 했어요. 이런 와중에 뭐 제 개인적인 그런 답답함은 있지만 당의 결정에 승복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정에 승복하셨으니까 전당대회 최종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 결과에는 승복하시겠죠? 아유, 그렇죠. 지금 뭐 저희 세대들은 이제 옛날처럼 어떻게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당원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와 차별을 주로 강조할 때 이낙연 후보 몇 달짜리 대표밖에 못하지 않느냐. 내가 대표를 맡게 되면 임기 내내 채우겠다. 그러면 대선 후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네네. 만약에 이번에 안 되시면 대선 후보도 나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이라는 게 뭐 그렇게 너무 계산을 하면서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전당대회 결과를 받아보고 예. 그다음에 또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당헌에는 이제 대권과 당권이 분리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낙연 후보는 그래서 내가 그만두는 거다. 만약에 이제 대표가 되더라도 그게 바로 당헌을 지키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김 후보께서는 그 정신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 이제 당 대표를 하시다가 이제 간두고 바로 이제 몇 달 후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경쟁자들은 당연히 이게 불공정하다고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니냐. 그러다 무엇보다도 이제
대선에 나가시려면 내년 3월 9일 이전에 사임을 하셔야 되는데 예. 4월 7일에는 내년 4월 7일에는 예.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이 큰 보궐선거가 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후임자 당대표는 5월 9일까지 또 뽑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되면 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일정으로 봤을 때 정말 무리한 또 그리고 또 정치적 책임에 공백이 오는 그런 위험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죠.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있고 아니냐. 또 어찌 보면 당을 위한 예. 어떤 그런 어떤 행동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해왔죠. 전당대회 이런 절차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그런 점을 강조하셨는데 이낙연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표 출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그건 제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뭐 현실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당 대표로서 한번 그렇게 경험을 탄탄하게 쌓는 것이 나중에 대선 후보로 가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충고를 하신 것처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는 2인자지만 당 대표는 1인자다. 그런 발언을 여기에서 했어요. 지난번에 여기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할 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표현이 좀 걸렸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뜻이냐. 예.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예. 예를 들면 국무총리. 저도 처음에 듣고 무슨 뜻이지 약간 놀라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의 입장과 당대표로서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읽히는데 이게 혹시 이제 미래 권력대 현재 권력과의 또 갈등을 예고하는 혹시 그런 뉘앙스 아니냐.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본 거죠. 그냥 궁금하셨군요. 궁금하시기도 하고 또 자칫하면 그거는 당의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대표가 되고 또 유력한 대선 주자가 혹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과거 우리 정치사에는 과거 그런 것들이 여러 갈등의 요인으로 빚어진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짚었던 겁니다. 제가 그 마음도 이해하고 저는 그때 그 말씀 들었을 때 왜 자꾸 좀 목소리를 당당하게 안 내시냐 애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다. 그랬더니 이제 총리 때는 2인자니까 좀 말을 조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대표가 되면 대표로서 할 일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예, 뭐 그런 점에서는 제가 또 총리를 모셔서 일을 같이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셨죠.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철저히하고 그러면서도 또 대통령이나 또 정부 전체 운영에서는 누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철저함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짚고 넘어갔을 뿐이지 저도 그거 가지고 뭐 논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이제 투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요일까지 투표를 합니까? 그렇죠. 예, 내일까지? 모레까지? 모레까지. 예.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호소를 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우리 당이 결국은 이제 대선에 이겨야 이제 정권 재창출이 되어야 지금까지 우리가 그나마 개혁이라고 해나왔던 여러 가지 법,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탄탄해질 텐데 그러려면 사실은 대통령 선거의 정치공학은 만만치 않다. 이번에 우리가 176석을 얻었던 이 선거 결과하고는 또 전혀 다른 어떤 경쟁이 벌어진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이 이번에 당선자를 못 내거나 혹은 아주 취약한 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배려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점에서 지금 취약지구인 영남의 당대표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변화의 신호탄이 된다. 그리고 그랬을 때 다른 정치적 이젠 잔 계산하지 않는 그 김부겸이가 당대표가 됐을 때 훨씬 더 좀 길게 보고 왜 저는 뭐 대선이라든가 이런 라운드에 안 나갈 거니까 그러면서 당의 그런 기라성 같은 후보들을 잘 원팀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 그다음에 우리 당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 비판적 시각을 가졌던 민심을 설득하는 데는 제가 특장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왔죠. 선거를 많이 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직접 만나서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케이스가 쭉 계속 열렸더라면 아마 지금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언론이 아주 설왕설래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뭐 조금 이제 앞선 후보가 좀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글쎄 뭐 역시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도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그렇습니다. 하고. 그래서 오늘 이래 MBN에서 이래 백선생이 불러주신 이 프로도 저한테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당 대표가 만약에 되신다면
어떤 점부터 이 당이 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 너무 압승을 하고 난 뒤에 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교만해졌다. 또 좀 게을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긴장감은 떨어뜨리고 또 자기들한테 꼭 해달라고 한 국민들이 어떤 던진 기대와 과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심히 하지 않는다. 분명히 그 점부터 확실히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이 이번에 이제 부동산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 코로나19로 오래된 이 경제적 주름살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치밀하게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라면 지금 단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야 되거든요. 요즘 그런 점에서 조금 당이 그런 활발한 모습을 안 보인다는 게 예. 그게 지금 제일 지적도 아프고 제 스스로가 생각해도 그 부분부터 우선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당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머무르면 안 되거든요. 그 소위 대세론에 안주한다든가 혹은 우리가 이제 마치 세상에 우리가 기준이 됐다든가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사회적인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해법을 정확하게 정책이든 혹은 법률이든 이렇게 탁탁 제시를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신뢰를 줘야 될 텐데 막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17일 날인가요? 당 새신안 발표하셨죠. 그때 보면은 책임, 포용, 전국정당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키워드인데 지금 이제 거기에 이제 좀 교만해진 부분, 오만한 부분 좀 돌아보는 것. 그 당의 이제 태도. 결국은 국민들 앞에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그게 바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조금 좀 어쓱거린 건 아닌가. 그다음에 또 어찌 보면 야당이 조금 부진한 데 대한 반사 이익도 좀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들한테 조금 더 겸손했더라면 어떤 그런 우리들의 어떤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호소하기가 좀 쉬웠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지율이 한때 출렁했던 것도 그 오만한 모습이 좀 비춰진 데 따른 지지율 변동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너무 오만이라고 하시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긴장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내고 또 국민들한테 그런 준비를 보이고 이런 자세가 오히려 조금 더 느슨해진 거 아니냐. 긴장이 풀린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어떤 민생에 대한 몇 가지 입법들. 왜냐하면 전부 너무 양극화가 심해져서 힘든 사람들은 도대체 꿈을 꿀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또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우리 당 지지층들이 또 바라는 어떤 이런 어떤 민주적 권력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몇 가지 제도 고치는 것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당이 되겠죠. 당 대표가 되신다면 매우 달라진 당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은 이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이렇게 재보궐선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후보를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당헌상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그런 어떤 보궐선거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그나마 만날 수 있는 어떤 당원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보면 후보를 안 낼 수는 없다. 내야 한다. 그리고 또 공당인 이상 맞을 매는 맞고 그래서 당당하게 또 심판을 받는 것이 그게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결국 정권을 창출하고 잘 경영하고 재창출하고 하는 게 정당의 설립 목적인데 내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그 상징성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11달 뒤에 대선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어떤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많은 당원들의 요구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내려면 당헌을 바꿔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해석을 약간 뭐 편하게 하면 됩니까? 그 국민과의 약속인데 그럴 수는 없고요. 아마 뭐 어떤 형태로든지 당헌을 바꾸든지 혹은 뭐 부칙에 넣든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와야 되는데 그럴 때 당대표가 후보가 아니라 당대표가 국민들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정을 설명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중간에 대선 때문에 중간에 사임을 하는 당대표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예. 제 주장이 예. 그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를 찾아가서 5.18 민주화 묘역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 참 달리 보였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뭐 절대로 그런 정치 행위 자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역사의 진전입니다. 앞으로 미래통합당 계열에서 어떤 정치인이 나오더라도 이제 5.18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그리고 어찌 보면 국가기념일이라고 했다는 것은 국민적 평가가 끝난 일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폄훼하고 뭐 그렇게 비방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할 수가 없도록 예. 아마 그 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번에 그런 무릎 꿇는 정치 행위가 그런 점에서 한 단계 역사적인 진전을 만들어준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진정성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예. 그래도 이 부분은 역사의 이미 한 단계로 우리가 기정사실화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쇼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잘한 건 잘한 것으로 봐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역사라는 게 어찌 보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을 통해서 그게 그렇게 쉬웠으면 왜 그동안 미래통합당에 많은 후보, 거기에 많은 대통령 후보도 있었고 당대표도 있었지만 다른 분은 못했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광주의 그 비극이 이제 발생한 지가 40년 됐습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어쨌든 그런 화해를 향한 그 첫 몸짓이 나왔다는 것만 해도 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죠. 정광훈 목사가 뭐 우리 교회에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 뭐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김 후보께서 최근에 바로 그런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일부 극우들이 테러를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사실은 그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지금 미리 말하자면 격리하라는 이미 그까지 받은 상태예요. 예. 그런데 그런 방역 수칙을 다 어기고 현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밀집된 집회를 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리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뭐예요? 당국에서 연락이 오면 전화를 받지 마라. 그다음에 전화기를 휴대폰을 끄므로써 위치가 추적당하지 않도록 해라. 협조하지 마라. 뭐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면서 뭐 다른 일이 없었으면 하지만 지금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왔던 분들이 전국으로 퍼뜨려지면서 사실상 지금 두려운 상황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불신을 조장하고요. 그러면서 얼토당토하게 뭐 문재인의 구속이 최고의 방역이라는 예. 등 이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어떤 사고를 하거나 예. 이런 집단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차라리 또 하나의 형태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일종의 생물학적 테러다라고 이제 제가 조금 세게 이야기를 했죠.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집회 허가를 해준 서울행정지방법원 판사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라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매우 좀 잘못한 판결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아마 이제 사법부의 판단까지를 뭐 행정부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무슨 평을 하거나 시비를 걸면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 집회에 100명이 참가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집회 허가를 해줬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최소한도. 그리고 그분들이 뭐 판사도 다 세계관이 있고 뭐가 판단한 근거가 있겠지만 당시 어떤 그 8.15 집회가 초래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감염병상의 위기라든가 이런 걸 생각했으면 한 번만 더 진지하게 하면 고민을 했더라면 이런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적어도 감염병에서 오는 위기도 위기지만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 그 역병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간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엄청난 사회적인 경제적인 주름살로 옵니다. 사실은 경제 행위가 전부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가게가 사실 문 닫는 예. 그런 상황이 올 거고 여기에 대한 이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 피눈물은 이건 누가 정말 닦아주고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들 모두 다가 지금이라도 정말로 그런 어떤 어찌 보면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어떤 지금 이런 세계관에 빠져 있지 말자. 이건 우리 모두 다가 정부, 국민이 지금까지 잘 버텨와준 이 코로나 이 극복의 이 스토리를 이번에 정말 모두 다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 검진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역시 아쉬운 마음을 갖고 계시군요. 예.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재난지원금 2차 주는 것과 관련해서 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게 된다면. 주게 된다면. 지금 그때- 현재 방역이 우선이지만 예. 그러나 생각보다는 이 국민들의 주름살이 광범위하고 또 지금 현재 심각하니까 예. 정부가 여기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주게 된다면 저는 또다시 이렇게 청의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에 대한 자료가 주로 건강보험 자료나 이런 부분인데요. 예. 이게 2018년이나 2019년 소득 자료입니다. 따라서 지금 금년에 와서 이렇게 왕창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갈라내는 기준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 주고 그 대신에 연말에 이제 우리가 보면 늘 고정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이런 분들은 예. 또 고소득자들은 다 그게 소득세 신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저는 환수하는 이런 방법을 같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게 된다면 다 주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네, 그렇게 하고 예. 효과도 크다. 그 대신에 아까 이야기는 이번에는 재정의 부담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반드시 얼마 이상의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환수를 하겠다라는 걸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 사람 앞에 30만 원씩 준다고 해서 나라 망하지 않는다. 그 말도 동의하십니까? 그분은 스케일이 확실히 경기지 않은 것좀 크시네요. 아마 그 이야기 중에는 그분이 늘 지금까지 해오던 기본소득에 아마 예. 논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로서는 우리 재정 규모로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30만 원씩 1년에 12번을 만약에 지급한다고 치면 약 180조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주장하듯이 이 복지 체계를 조금 손보는 정도 가지고는 그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그런 어떤 상황이 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 토론을 해보자라고 예. 하는 게 저는 뭐 그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 만나셨잖아요. 좀 네네. 통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아니 근데 뭐 제가 장관 때도 가서 이제 뭐 만났고 이번에도 만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예. 15분 만났는데 예. 뭐 연대설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김경수 지사하고는 40분 만났거든요. 예. 근데 연대설이 안 나오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옆에 양쪽에 다 대변인을 배석을 예. 해서 뭐 다른 뭐 어떤 정치적 이야기는 안 하고 주로 이제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기본소득 등 이런 정책에 관한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뵈서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오늘 태풍도 있고 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보내드려야 되겠는데 짧게 제가 김 후보 뵈면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다음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양극화 해소라고 봅니다. 이대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져서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끌고 갈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양극화를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그런 절박한 노력과 정책을 내놓아야만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하나의 국민 통합이라는 과제 속에서 같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선전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